1969년 미국 공중위생국장 윌리엄 스튜어트는 전염병과의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했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촌에서 두창, 천연두가 사라졌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 의미는 전염병의 전쟁에서 인류가 승리했다라는 첫 승전보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있다. 전염병으로부터 인류가 해방될 수 있는 전기가 되겠다라는 큰 낭보였던 거죠. 그러나 바로 다음 해인 1981년 신종 전염병인 에이즈가 발견됐다.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낙관할 수가 없게 되는 새로운 신종병원체가 출현하는 하나의 또 시작이었던 거죠. 그 후 30여 년, 30여 종의 신종 전염병이 출현했다. 그리고 결핵같이 오래된 전염병도 더 독해진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다. When I was in my medical training in the 1980s, there was a feeling that infectious diseases were no longer a major problem for the world. But we've since been humbled by infectious diseases, both new diseases like AIDS and SARS that have emerged. 지금도 많은 그 전염병들이 새로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전염병들이 변하면서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항생제나 백신 같은 것들이 안 듣는 그런 내성균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극단적으로 21세기에 항생제가 전혀 없었던 1940년도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앞으로 또 21세기에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점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전염병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다. (21세기가) 전염병의 시대임을 예고한 병이 있다. 1985년 자이언트, 무기여 자리가라로 유명한 배우 록 허드슨이 에이즈로 사망했다. (1990년) 가장 성공한 거리의 낙서 화가라는 미국의 팝 아티스트 키스 헤링이 에이즈로 사망했다. 1991년 전설적인 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즈로 사망했다. 에이즈가 발견된 지 30여 년, 그동안 2,500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했다. 현재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3,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매일 6,800여 명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5,700여 명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 에이즈는 말 그대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감염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선택적으로 우리 면역 체계가 붕괴되면서 여러 가지 그 증상, 특히 이제 기해 감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병원체에 감염되면서 나타나서 나오는 이제 증후군을 에이즈라고 하는 거죠.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한다. 우리 몸은 병균이 침입하면 면역 체계를 작동시켜 물리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런 면역 시스템은 외부 침입자를 인식하고 명령하는 헬퍼 T세포와 공격하는 킬러 T세포로 구성된다.
그런데 HIV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면역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헬퍼 T세포를 공격해서 면역 기능을 망가뜨린다. 그러면 우리 몸은 면역 결핍 상태가 돼서 치명적인 감염이나 악성 종양이 나타날 수 있다. 현대의 흑사병으로 불리는 에이즈. 에이즈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 198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자 사이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곰팡이균인 주폐포자증 폐렴 환자가 생기면서 우리가 주시를 하고 원인을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밝혀냈지만 그걸 역으로 역사적으로 더 추적을 해봤더니 1950년대 경에 이제 아프리카 중부에 이 자이레라든지 이런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에서 이 원숭이라든지 침팬지에서 이 에이즈 바이러스와 유사한 원숭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발견했고 추정하기로는 그런 그 원숭이 침팬지를 사냥하면서 그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또 사냥하는 과정 중에서 다쳐서 피부에 상처를 통해서 균이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그것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시초가 됐다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신종 바이러스는 많은 경우에 열대림에 서식하는 원숭이나 쥐, 박쥐 등을 자연 숙주로 삼는다. 그 바이러스들은 최근까지 숲에 밀폐돼 있어서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다. 밀림을 남벌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무슨 개간을 하거나 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야생 동물들하고 인간들이 수시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을 텐데 그런 그 인간들의 어떤 잘못된 욕망이나 지나친 개발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그런 병원체하고 인간이 조우하게 되고 하는 것이고 에이즈는 물론 에볼라 열이나 사스 등도 같은 경우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1967년 자이르의 에볼라 강에서 발견됐는데 출혈열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1마이크론 정도의 기다란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76년. 수단과 자이르에서 동시에 출현했는데 600명 가까이 감염됐고 이 중에서 400여 명이 사망했다. Sirs, Mr. Motaba, up close and personal.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고열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온몸으로 피를 쏟으면서 죽어간다. Hello. Jimbo, were you in contact with any animals?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70% 이상으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기록되고 있다. 전염병과 환경은 깊은 연관이 있다. 산업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이는 전염병의 확산과도 연결된다. 지구의 온난화는 그 기온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매개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질병의 그 매개 곤충 이런 것들의 그 분포적으로 굉장히 확대시킵니다. 또한 그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생활사 그러니까 그 곤충이 자라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짐으로 해서 흡혈 빈도가 높아지고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그 지구의 온난화에 따라서 그런 그 질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모기는 전염병을 옮기는 대표적인 해충 중 하나다. 모기는 다양한 생물의 피를 빨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세균을 비롯한 온갖 병원체를 전염시킨다.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 모기의 숫자와 활동 기간도 늘어난다.
당연히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인 말라리아와 댕기열, 황열병, 일본 뇌염 등의 발생도 빈번해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더 많은 지역에서 일본 뇌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의 서식 분포가 넓어지고 있고 또 발생 비율도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뇌염 주의보 발령 기준이 이 작은 빨간집 모기가 출현하는 그런 시점을 저희들이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기가 점차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작은 빨간집 모기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 뇌염 같은 경우 이제 훨씬 더 위험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매개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질병들은 이러한 매개체의 수명이 연장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조성이 될 때 더욱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사스 바이러스는 감기의 한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다.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신종 병원체죠. 물론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중국 남부 광동성의 사양 고양이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걸 더 역추적해 보니까 이 밀림에 있었던 바악쥐에서 또 바이러스가 나와서 바악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오고, 사양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도살을 하던 식당 종업원이 걸리고, 그 걸린 환자를 보던 의사가 걸리고, 의사가 이제 홍콩에 와서 이게 퍼트린 이런 것들이 역추적으로 밝혀졌다시피 이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사스는 항공로를 통해 질병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홍콩에서 처음 사스가 발병한 지 며칠 만에 캐나다와 베트남에서 감염자가 나왔고 곧이어 유럽에도 상륙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전 세계 30개국에서 약 8천여 명이 사스에 감염됐고 그중 774명이 사망했다. 현대의 첨단 교통수단 덕분에 전염병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식량과 원료 공급의 세계화 역시 전염병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햄버거나 피자 같은 전 지구적인 음식은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각종 전염병을 퍼뜨리는데 O157균도 그중 하나다. 최근에 O157 대장균이 검출돼 대규모 리콜 사태를 빚은 미국 네브라스카 비프사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현지 점검합니다. O157균은 미국 내 쇠고기 리콜의 주범이기도 하다. 1982년에 미국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햄버거를 먹고 집단으로 심한 혈변이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O157이 주로 존재하는 곳은 소의 장에 많이 있는데요. 이 소의 장에서는 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는 자기 전혀 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O157 대장균을 여기서 키우면서 밖으로 내보내게 돼요. 이제 그런 소를 우리가 이제 도축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잘 검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에 이제 출하가 되면은 마지막에 소비자가 어떤 열을 가해서 익히지 않고 적당히 익힌 상태에서 먹게 되면은 이제 O157에 감염이 되는 거고. O157균은 대장의 출혈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의 일종이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균의 표면 항체 성분이 조금씩 다른데 O157은 157번째 발견된 대장균이라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전염성이 강한 O157이 인체에 침입하면 독성 물질을 분비해서
점막세포를 파괴해 복통과 설사, 혈변을 유발한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유발이 되고 이것이 심하게 되면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불순물들이 쌓이게 되고 또 이제 요독이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라든지 오줌의 양이 줄고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심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길게는 8일까지 잠복 기간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5157 H7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미국에선 매년 수만 명의 5157 대장균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5157균이 위험한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진 고기, 햄버거 패리라는데 이제 균이 오염돼서 이제 5157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되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발견된 거는 그런 어떤 물물교역의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거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전염병 원체가 이동을 하는 것이죠. 현대의 식재료 유통 구조로 봐서 5157균은 얼마든지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를 지구촌 시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작은 마을에 돌림병이 생기면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아눕듯이 전 세계에 전염병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검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이란 얘기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넓은 지역에 걸쳐 인구 집단에 전파되고 있는 감염병의 유행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스페인 독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독감이 처음 보고된 것은 1918년 초여름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 주둔하던 미군 병영에서 독감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같은 해 8월에 첫 사망자가 나왔다. 그러더니 치명적인 독감으로 발전해 급속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2,500만 내지 5천만 명이 사망했다. 1차 대전 사망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독감으로 사망한 것이다. 전 세계에 걸친 감염병의 유행, 그야말로 팬데믹이다. 감염성 질병이 팬데믹이 되면 역사는 급속히 변할 수밖에 없다. 많은 질병 중에 천연두, 마마라고도 하는 두창만큼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경우도 없을 것이다. 이집트 20대 왕조의 파라오 람세스 5세, 수상록으로 유명한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프랑스의 황제 루이 15세, 이들은 모두 두창으로 사망했다. 바이러스에 의한 악성 전염병인 두창은 전염성이 워낙 강해 팬데믹을 되풀이하며 5억 이상이 사망했다고 추정된다. 두창의 팬데믹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야기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유럽이나 아시아에는 흔하고 오랜 동안 피해를 준 몇 가지 병들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창, 인플루엔자 그런 것들이었었는데 아메리카에는 가축이 거의 없습니다. 가축으로 키울 만한 그렇게 사육할 만한 동물의 종류가 적었기 때문에 가축이 적었고 따라서 가축으로부터 전염병이 오는 기회가 그만큼 적었던 거죠. 당연히 면역력도 없는 상태죠. 아무런 면역이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병원체가 닥치니까 아주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고 당시 아메리카를 침략했던 스페인 정복자 무리 중에 두창을 앓는 이가 있어 두창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파괴력은 총칼과는 비교가 안 됐다.
두창으로 인해 아즈텍, 마야, 잉카 등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이 거의 멸망했다. 1518년부터 1531년까지 원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두창으로 사망했을 정도다. 전염병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이다. 두창을 정복하려는 시도는 1796년 에드워드 제너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종의 소의 천연두 우두가 있었는데 이 젖소에 젖을 짜는 그 여자 아이들이 천연두에 안 걸리고 걸려도 약하게 지나가더라라는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에드워드 제너가 이제 우두 접종을 개발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두에 걸린 젖소에 이제 고름을 갖다가 이제 8살 난 남자의 피부에 접종을 한 것이 이제 이 천연두 예방 접종의 시초가 됐던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기폭제가 돼서 백신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죠. 제너의 우두법은 이렇다. 두창과 비슷한 성질의 우두균을 우리 몸에 접종하면 우리 몸에 면역 항체 생성을 유발한다. 그래서 우두와 비슷한 두창균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후 두창 사망자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1977년 소말리아의 마지막 환자 이후 더 이상의 두창 환자는 없었다. 백신 예방접종 덕분이었다. 백신이 예방제라면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치료제다. 항생제는 플레밍에 의해 정말 우연하게 발견됐다. 플레밍이 오염된 곰팡이 주변에 박테리아가 자라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한 것이다. 플레밍은 페니실리움이라는 곰팡이가 박테리아를 용해시켜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항생물질을 분비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것을 페니실린이라고 이름 붙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페니실린은 수술이나 치료에 기적의 약으로 이용됐다. 인류는 이 항생제와 백신으로 인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무서운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콜레라. 물은 반드시 우린 콜레라라고 하면 흑백 화면에나 등장할 법한 과거의 병, 역사 속의 질병으로 생각한다.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 예방 주사를 맞고 그런데 콜레라 발생 절대로 지역과의 그렇지 않다. 왕래를 피합시다. 콜레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팬데믹 시즌입니다. 그래서 1961년부터 우리가 이제 7차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시즌이고, 전 세계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년 콜레라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고요. 2001년에 비교적 많은 160명 이상이 발생한 예도 있습니다. 콜레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질병이다. 콜레라의 원인은 비브리오 콜레라균. 비브리오 콜레라균은 소장세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해서 수분과 염분을 상실하게 만든다. 특히 이제 설사 증상이 아주 심하게 일으켜서 탈수로 나중에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60%까지 치사율이 나오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콜레라는 인도 지역에서 유행하던 풍토병이다. 사람들이 콜레라에 주목하게 된 것은 1810년대. 당시 인도를 점령 중이던 영국군을 통해 콜레라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원인도 모른 채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그러던 1854년 존 스노우라는 의사가 콜레라의 원인은 수질오염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한 지역의 콜레라 발생 빈도를 조사하게 됐더니 어떤 특정한 우물을 중심으로 발생 빈도가 많이 나오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깥 그 우물에서 상당히 먼 데서도 발생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 물맛이 좋아서 그 우물까지 가서 먹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물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에 이걸 이제 건의해서 우물을 이제 사용을 못하게 했더니 콜레라가 확 주는 걸 알게 됐어요. 물과 콜레라의 은밀한 관계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역학조사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존 스노우의 발견 30년 후 코흐에 의해 콜레라의 원인이 비브리오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이르러 파스테르 연구소의 하프킨에 의해 백신이 개발됐다. 드디어 콜레라는 예방 가능한 질병이 됐고 동시에 백신이 인류에게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됐다. 서울대 연구공원에 위치한 국제백신연구소. 이곳은 콜레라 등 설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개발도상국 국민, 특히 어린이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국내에 본부를 둔 유일한 국제기구다. The vision of the IVI is really to provide new life-saving vaccines to the world's poorest people so that they are not unnecessarily affected by infectious diseases. You know, infectious diseases are still the most common cause of death in the developing world, and vaccines are absolutely crucial to containing this problem. 국제백신연구소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1 미만의 장티푸스 백신과 콜레라 백신의 개량을 핵심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지난 8월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서는 국제백신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위험 질병 퇴치를 위한 우선 도입 지원 대상에 콜레라와 장티푸스 백신을 선정했다. Both cholera and typhoid fever are diseases of poverty. They thrive in situations where people have no access to clean water, when there is inadequate hygiene, and where filth permits transmission of these germs. Both are major killers even today. Typhoid kills approximately 600,000 people every year, and cholera kills about 120,000 people every year. 백신이 개발됐다고 바로 접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접종 지역의 인구와 위생 시설, 건강 상태, 발병 빈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접종 횟수와 보급량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국제백신연구소에서는 인도 콜카타에서 먹는 콜레라 백신에 관한 임상 실험과 현장 적용 연구를 진행 중이다. The cholera vaccine that is under study in Calcutta is a vaccine that was actually developed by the IVI. It's a vaccine that's given by mouth, it's drunk, and it appears very promising. In Calcutta, we're testing this vaccine in a trial of about 70,000 people residing in the poorest slums of Calcutta, India. We're currently at about 2 years of follow-up of this population after vaccination, and we're planning our first analysis of the trial in the coming weeks. 국제백신연구소는 저개발국의 영아들을 위한 장티푸스 백신도 개발 중이다. The vaccine into this vessel here. 미국 국립보건원과 함께 개발해 곧 임상 실험에 들어갈 이 장티푸스 백신은 기존 백신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 특징이다. A conjugate vaccine which can now be put into children below 2 years of age,
We'r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at process here at IVI, and that will then be transferred to India to produce the vaccine under high standards, which can be again used for the poor people of India and the world. 강원도 춘천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가 발견돼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시는 강원도 춘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경고한 대로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는 그 대표 선수에 속한다. AI,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오리, 야생 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그런데 1997년 홍콩에서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고 급기야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새에서 있던 번식하던 바이러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럼 새에서 놀던 바이러스가 왜 사람으로 왔느냐? 그건 중간에 이제 어느 나라 중국의 남부 지역에 가보면은 이쪽은 돼지를 키우는 농장, 목장이고요. 한 옆에는 또 오리를 키우는 목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새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그 오리가 나온 거하고 거기서 접촉한 동안에 오리한테 옮겨졌죠. 오리에서 있던 바이러스가 돼지로 간 거죠. 그럼 돼지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돼지에서 있던 그런 바이러스가 인체로 오는 거는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고 조류와 인간 사이의 벽을 뛰어넘어 인간에게도 감염된 것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은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고 그래서 3, 4일 만에 열 나고 폐렴으로 가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실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지금 그 2008년에도 보면은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이 380명인데 그중에 250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60%가 되는 거죠. 바이러스는 생존에 필요한 물질인 유전자와 바깥을 둘러싼 단백질로만 이루어지는 단순 구조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류는 바이러스 표면에 헤마글루틴인과 뉴라미니다제라는 단백질 조합에 따라 결정된다. 헤마글루틴인 16종, 뉴라미니다제는 9종으로 조합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144종이다. 이 중에서 사람 몸에서 번식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H3종, N2종뿐이다. 20세기에 들어와 인플루엔자 팬데믹은 3차례 있었다. H1N1형은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이고 H2N2형은 200만 명이 사망한 1957년의 아시아 독감. 그리고 H3N2형은 70만 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이다. 그런데 이번에 사람에게 감염될 수 없었던 H5N1형이 추가된 것이다. AI 바이러스인 H5N1형은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빠르다. 일단 조류와 인간 사이의 벽을 넘어선 만큼 언제 인체의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전자를 맞바꾸는 과정을 통해 사람 간에 직접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H5N1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신종 바이러스로 재탄생할 경우 약 3억 2천만 명, 세계 인구의 5% 정도는 인플루엔자 팬데믹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AI 치료제는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가 유일하다. 현재 타미플루는 굉장히 큰 문제가 내성입니다. 그 타미플루 같은 거는 약을 먹는 약이거든요. 먹으면은 한 20-30%는 체내에 흡수가 되고 한 70%가 이제 그대로 배설이 돼 버립니다. 그럼 그게 이제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소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 하천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은
그 이제 야생 조류나 닭 같은 게 그걸 먹죠. 먹으면은 그 바이러스가 약 성분 타미프루에 노출이 돼서 이제 이게 변종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그런 AI가 왔을 때 타미프루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바이러스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만들어낸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는 RNA가 전달하는데 RNA는 불안정해서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난다. 그래서 백신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다. 내성균의 출현 빈도가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AI하고 그 HIV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돌연변이가 몸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돌연변이가 그 사람에게 면역 반응을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백신 개발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백신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다양한 돌연변이에 대해서 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제약업체와 함께 AI 백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 대학과 전문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가 한창이다. 워낙 위험한 바이러스를 다루는 연구라서 환자들에게 직접 추출한 전염성 세균을 보관하고 다루는 3등급 생물안전 밀폐시설을 마련한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녹십자에선 조류 인플루엔자 팬데믹에 대비해 연구실 수준에서 백신을 시험 생산 중이다. 고병원성 H5N1형 바이러스 백신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달걀에 바이러스 균주를 넣어서 배양한 후 그 바이러스의 면역 반응을 활용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AI는 물론 독감 백신 생산 시설도 없다. 그래서 현재 독감 백신의 자체 생산 라인 건설이 진행 중이다. 이 생산 라인은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만약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AI 백신 생산 라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립마산병원. 난치성 결핵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이다. 이미 오래전에 상황 종료된 옛날 질병으로 인식되는 결핵. 그러나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약 3만여 명이 새로 결핵에 감염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된다. 결핵이 사라진 병이다 하는 것 때문에 결핵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갖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고 어르신도 그렇고 정치해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손을 놓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결핵은 다시 힘을 얻고 변신을 했습니다. 그 요즘 소위 말하는 게 내성결핵이죠. 1990년대 후반 내성 결핵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안녕하세요. 내년 2월까지 치료하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환자는 2000년 5월 결핵 판정을 받고 치료를 했는데 재발해서 2006년에 이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하셨더라고요. 2000년 5월부터 근데 약을 제대로 못 드셨더라고요. 결핵약을 착실하게 복용하지 않아서 재발한 경우다. 네. 그런 식이 되다가 이제 갑자기 몸무게가 확 빠지고 숨쉬기조차 힘들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약을 가끔씩 안 먹다 보니 증세가 악화됐다는 얘기다. 이 환자는
혈액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에서 내성을 보인 경우다. 다제내성 결핵이다. 결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나와 리판핀에 대해서 동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을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다제내성 결핵이 아니면 즉 감수성 결핵이면 치료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데 다제내성 결핵일 때는 치료 성공률이 약 50%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약이 결핵균을 죽이기 시작해서 증세가 호전되면 약을 그만 먹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살아남은 결핵균들은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내성이 생긴 이 결핵균은 급속히 증식하고 항생제를 투여해도 쉽게 죽지 않는다. 그만큼 치료약에 제한이 생긴다는 얘기다.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먹는 2차 약은 종류와 양이 많을 뿐 아니라 24개월 정도의 어렵고 지루한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은 일반 결핵이 재발해 다제내성 결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제내성 결핵에 감염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하는 약에도 내성이 생기는 심각한 경우도 있다.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경우 2차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2차 약 중에서도 그 중요한 키놀론과 주사제에 내성이 있으면 그것을 광범위 내성 결핵이라고 최근에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광범위 내성 결핵은 그러니까 2차 약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결핵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치료가 힘들어지는 거죠. 광범위 내성 결핵도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데 치료율은 30% 미만이라고 한다. 약이 없어서 치료가 어렵다면 신약 개발만이 해결책이다. 국립마산병원에 위치한 국제결핵연구센터. 국제결핵연구센터는 지난 2005년 미국과 공동 출자로 설립됐는데 다제내성 결핵 환자들의 치료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이다. 현재 이곳에선 거의 모든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개발 및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그런 내성 결핵을 치료하기가 힘든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용할 수 있는 결핵 약제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결핵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잘 되는 약제 4가지 이상을 조합을 해야 되는데요. 결핵 약제는 1960년대에 리판핀이 개발된 이후로 단 하나의 신약이 개발된 적이 없습니다. 결핵은 이렇게 내성을 획득하면서 점점 더 독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내성 결핵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약제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약이 개발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국제결핵연구센터에서는 결핵약이 아닌 기존 항생제를 활용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첫 번째는 메트로니다졸이라고 하는 약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네졸리드라고 하는 약입니다. 원래는 항생제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졌었는데 그 구조나 여러 가지 특성상 결핵균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험 실적이라든지 동물 실험에서 증명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결핵 약제를 아주 내성이 많은 광범위 내성 결핵 환자에게 투여를 해서 그 효과를 보려고 하는 연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 내성은 결핵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최후의 항생제라고 불리는 반코마이신의 내성을 보이는 균까지 출현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반코마신 내성 포도상구균이 출현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저희가 항생제 옵션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새로이 개발된 항생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하기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또 세계적인 거대 제약회사들이 항생제 개발에 큰 뜻이 없습니다. 주로 다른 약들을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항생제 개발은 거의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세균은 항생제 내성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940년도 이전에 항생제 개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